자, 신용장 툴지 제20조 해상선화증권,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운송 구간이 오직 해상 운송 구간만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44 이 필드에 자, 포트 오브 로딩. 자, 코리안 포트. 자, 그리고 44 F 필드에 포트 오브 디스차지 양육항. 차이니즈 포트. 자, 그리고 요구되는 서류도 46번 필드에 자, required 다큐먼트. 예, 비로블레딩. 자, 이와 같이 실용차 요구된 구간이 오직 해상 운송만 요구하고 선화증권 제출을 요구할 때 20조가 적용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그 수탁지가 있다고 하게 되면 요구되는 서류가 비로블레딩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배웠던 복합 운송서를 제출한 요구 조건으로 간주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44 이나 F 필드의 요 장소가 명백하게 내륙인 장소인 경우에도 운송서류, 요구되는 서류의 제목과 상관없이 복합 운송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간주를 해서 신용장 설규칙 제19조가 적용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신용장에서 오직 해상 운송 구간만 요구하고 그 선화증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신용장 설규칙 20조가 적용되고요. 복합 운송서류 마찬가지로 운송서류의 제목은 중요하지 않다. however named다라고 했고 선화증권은 명칭과 상관없이 다음에 있는 내용을 충족을 해야지만 신용장 설규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indicate carrier name. 명백하게 이 운송서류 상에, 선화증권 상에 운송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운송서류 관련해, 선화증권 관련해서 서명자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서명자도 복합 운송서류와 마찬가지로 자, 운송인이 서명하거나 아니면 운송인의 기명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 선장이 서명하거나 선장의 기명대리인이 서명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상선화증권도 복합 운송서류와 마찬가지로 운송인 또는 마스터 또는 그들의 네임드 에이전트, 기명 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송인이나 마스터 또는 그들의 기명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는 이 서명은 누구에 의해서 서명되는지 반드시 identified, 특정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 에이전트가 서명할 때는 이 에이전트가 누구를 대행해서 서명하는지, 뭐 에이전트 for the carrier, 운송인을 대신하는지, 아니면 에이전트 for the master, 선장을 대신하는지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스터는 그 뭐 선장이 아니고 뭐 캡틴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캡틴도 같은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선화증권인 경우는 20조가 적용되는 선화증권은 첫 운송 시작이 해상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서류 심사자가 운송 서류만 딱 가지고 신용장에서 언급된 선적항에서 자, 기명된 베슬, 기명된 선박용에 선적됐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indicate, 기재를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자가 선화증권만 보고 신용장에서 요구된 선적항에 기명된 베슬, 네임드 베슬에 선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미리 인쇄된 문구로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미리 인쇄된 문구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그 선적 선화증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선화증권 상에 자, 여기에 뭐 시프트, 자, 시프트라고 기재가 됐으면 이게 미리 인쇄된 문구야. 미리 그 컴퓨터로 출력된 문체처럼 미리 인쇄된 문구 있으면 자, 신용장에서 요구된 선적항과 기명된 베슬명이 있다면 그 신용장 툴을 충족하는 걸 간주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미리 인쇄된 문구로 없는 경우에 시프트란 말이 없고 여기에 뭐 received 아니면 뭐 taking charge 자, taking charge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미리 인쇄된 문구로 본선에 적된 문구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노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온보드 노테이션이 필요한 거죠. 별도의 온보드 노테이션인데 자, 이 온보드 노테이션은 뭐냐? 반드시 그 일자,
선적이 이루어진 본선에 적재된 선적된 일자를 기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더 기본적으로 이 별도의 본선 적재 부기에는 선적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용장 토지에서는 이 선적일과 관련해서 서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서명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오직 필요한 거는 본선 적재 부기하고 선적일이 있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본선 적재 부기 온보드 노테이션의 필수 사항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미리 인쇄된 문구로 선적일이 기재된 경우에 발행일이 신모드 데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수치, 선적선화증권에서 시프트. 자, 시프트 말이 있으면 발행일이 2월 1일이다라면 이 발행일자가 선적일자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지만 별도의 선적일이 포함된 본선적재 부기가 있다면 별도의 온보드 2월 3일이다. 그러면은 요 일자를 신모드 데이트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선화증권상에 온보드가 있으면 이 일자를 선적일, 신모드로 규정하는 거는 왜 그러냐? 신용장 토지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노테이션이 있는 경우에 별도의 노테이션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그 선화증권상에 베슬네임 관련해서 인텐디드 예정된 베슬명으로 기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재가 되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선화증권상에 베슬네임이 보통 이 중간에 기재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베슬의 인텐디드. 자, 이같이 그 예정된 베슬이라고 기재가 된 경우에. 자, 그러면 명백하게 그 기명된 베슬에 선적된 거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선화증권이 선적선화증권이든 수치선화 여부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별도의 노테이션으로 그 기명된 베슬에 선적했다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는 뭐를 포함해야 되냐? 자, 그런 경우는 실제 선적일을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제 이루어진 선박명도 기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정된 선박명으로 기재된 경우에 선박명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항상 본선적재 부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선적재 부기에는 선적일과 선박명, 실제 이루어진 선박명이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리 인쇄된 문구로 선적됐다는, 선적선화증권이죠. 선적선화증권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본선적재가 필요하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신용장에서 요구된 선적항과 양육항을 기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장에서 선적항과 양육항을 기재를 하게 되면 선화증권상에도 반드시 선적항과 양육항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실제 선적항과 양육항은 신용장과 똑같이 써지면 안 돼요. 범위가 신용장에 요구된 구간이 국가 단위나 아니면 지리 범위로 기재된 경우, 예를 들면 아시안 포트 또는 유러피안 포트로 기재된 경우는 실제 선화증권에는 실제 이루어진 구체적인 선적항과 양육항이 기재된다. 예를 들면 부산 포트나 아니면 상하이 포트, 실제 이루어진 장소를 명시해야 되고요. 신용장처럼 똑같이 기재를 하게 되면 하자가 됩니다. 실제 이루어진 장소를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선화증권에서 신용장에서 명시된 그 선적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선적항 관련해서 인텐드가 기재된 경우가 있어요. 인텐드가 기재된 경우는 이 미래에 인쇄된 문구로 선적했다는 문구와 상관없이 항상 별도의 본선적재 부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선적재 부기는 우선 온보드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선적일, the date of shipment. 자, 그래서 선적이 몇 월 며칠 됐는지 4월 10일이다 라고 기재를 하고, 그리고 실제 선적이 이루어진 선박명 베슬네임을 기재를 하고요. 자, 그리고 실제 이루어진 선적항 포트 오브 로딩. 자, 선적항까지 기재를 해야지만 충족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내 실무에서는 선적선화증권이라고 하게 되면 별도의 본선적재 부기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가 첫 운송 시작이 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서로 심사자가 신용장에서 요구된 선적항과 기명된 베슬에 선적이 됐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선적재 부기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선박명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적인 본선적재 부기는 일자와 선박명이 기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선적항에 관련해서 시종장에서 요구된 선적항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시종장의 선적항이 선화증권의 수탁지나 다른 장소에 기재된 경우에, 아니면 선적항 관련해서 예정된 intended port loading 기재된 경우에는 본선적지의 부기가 항상 필요하고요. 그리고 본선적지의 부기에는 선적일과 그리고 실제 선박명 그리고 선적항이 기재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시종장에서 선화증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제출된 선화증권의 원본이 복수로 발행된 경우에 한 부 이상 초과돼서 발행된 경우는 발행된 전통이 제출돼야 된다. 시종장에서 원 오리지널 비해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선화증권의 원본이 세부다라고 하게 되면 원본 세부가 다 제출돼야지만 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행된 전택 풀셋이 제출돼야 된다라는 점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복합운송 서류와 마찬가지로 융송계약에 따른 어떤 문구, 운송 조항을 좀 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운송에 관련된 운송 조건을 표시를 해야 되고, 또는 다른 출처를 언급해야 된다. 자, 그렇지만 운송 조건은 심사하지 않는다. 복합운송 서류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선화증권인 경우에도 용성계약에 따른다는 문구를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계약에 따르면 사기거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 위험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용성계약에 따른다는 문구를 표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환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환적은 신용장에서 요구된 구간만 보는 거예요. 44 이필드에 포트 오브 로딩 해서 부산이다. 부산 포트다. 자, 그리고 44번 F필드에 포트 오브 디스차지 상하이다. 자, 상하이를 하게 되면 그 환적이라는 것은 신용장에 요구된 운송 구간만 물어본다. 예를 들면 신용장에서 요구된 운송 구간 이외에서 물품이 내렸다가 다시 적다. 이거는 환적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그 심사 대상이 되지 않고요. 오직 신용장에서 신용장에서 요구된 선적항과 항륙항까지의 운송 도중에 내렸다가 다시 다른 선박으로 양화되는 것을 다른 선박으로 양화돼서 다른 선박에 재적지하는 것을 환적이라 한다랍니다. 그래서 신용장에서 요구된 구간 이외에서 발생된 환적은 서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신용장에서 환적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 신용장에 대해서 그 환적은 43번 T필드 기재가 돼요. 43번 T필드에 트랜시먼트. 자, 기재를 했는데 신용장에서 환적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 는 환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표시된 선화증권은 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장에서 환적에 대한 금지가 없는 경우에 환적은 허용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후는 뭐냐면은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는 경우에 환적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실제 선화증권에 기재된 운송이 컨테이너 운송인지 아니면 트레일러인지 아니면 레시바지로 이렇다고 징비된다면 환적이 일어날 거다. 환적이 일어났다라고 기재된 선화증권은 수리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컨테이너 운송인 경우에 일상적으로 이 물품이 선적항에서 양육항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홍콩이나 싱가포르, 국내 분산이나 인천도 마찬가지겠죠. 내렸다가 다시 다른 베슬에 적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운송 관행이기 때문에 신용장에서 해상선화증권 제출을 요구를 하고 환적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컨테이너 운송인 경우에는 환적은 수리가 된다. 환적이 표시된 운송서류는 수리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컨테이너 운송은 어떻게 되냐? 명백하게 이 운송이 컨테이너 운송이라고 기재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선화증권상에 이쪽에 이제 컨테이너 번호가 기재된 경우가 있죠. 컨테이너 번호가 있는 경우에 이거는 컨테이너 운송이구나 라고 해서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해도 환적이 일어난 선화증권은 컨테이너 운송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송이 이렇게 되면 수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환적에 대해서 완벽하게 금지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신용장 통일규칙에 이 조항을 배제를 하는 겁니다. UCP 20조 C의 두 번째 호를 exclude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신용장에 따라 컨테이너 운송이라고 하더라도 환적이 발생하게 되면 하자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운송인이
환적에 관련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조항은 무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확정적인 사실도 아니고 그 환적이 뭐 될 수 있다는 뭐 예전에 이제 그 환적에 관련된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그 선화증권상의 운송인이 환적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는 하자냐 아니냐라는 분쟁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국제상업회의에 있어서는 이건 확정적인 사실이 아니고 운송도중에 그런 권리를 있다고 기재했기 때문에 수리가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서류상에 자, 운송인은 환적에 관련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된 선화증권은 수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